제가 엄마의 준비에 대한 이야기를 쭉 했는데요. 이번 주에는 세 번째 준비한 얘기로 제 인생에 빠져든 세 번째 걸음, 영재 엄마들에게 배운 이야기를 조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인지 불행인지 전 세계 영재 엄마들을 만날 기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1년 동안 우리나라 국내 영재들의 엄마들을 1년에 한 번씩 인터뷰했으니까요. 1년 52주, 52명의 영재 엄마들을 만난 것 같습니다. 영재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천재와 영재는 전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천재는 정말 타고난 두뇌가 있어요. 검사하면 어떻게 보면 두뇌로서 뭐 천재들은 약간 인성에서 좀 빠지는 게 있다?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가진 총량의 법칙은 똑같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쪽에서 뭐가 두드러지면 한쪽에서 뭐가 빠지겠죠. 저는 그렇다고 믿고 있는데 두뇌가 너무 뛰어난 만큼 뭐 인내심이 조금 적을 수도 있겠지, 뭐 그럴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영재는 키워질 수 있다? 엄마의 정성으로. 그렇죠. 문제는 우리가 그 영재를 공부만으로 판단한다는 게 아쉬운 점입니다. 글공부로 머리가 좋다 나쁘다를 많이 얘기하잖아요. 영재는 어느 분야에서나 있을 수 있죠. 노래도 공부해야지 노래를 잘하는 영재가 되죠. 그림 영재도 있고 독서 영재도 있고. 자, 그러면 영재가 뭘까? 어느 날 제가요 카스티에 계신 교수님께 강의를 들었는데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어머님들, 영재는요 첫 번째, 왜라는 질문을 많이 해요. 네, 맞습니다. 저희 큰아이도 왜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한 것 같아요. 왜요? 왜요? 자, 옛날 엄마들은 왜요라고 아이가 물으면 이렇게 얘기하죠. 원래 그래. 네, 옛날엔 그랬어요. 근데 좀 진보한 엄마들은 글쎄 왜 그럴까? 우리 함께 찾아볼까? 엄마 이거 끝내고 찾아보자. 네, 그러다 잊어버리죠. 더 발전한 엄마들은 지금 당장 찾아보자가 될 것이고, 지금 뭐 인터넷 발전했으니까 뭐 아이가 찾을 수도 있겠죠. 그 교수님 말씀은 이랬어요. 영재란 왜라고 질문하고 자신이 알고 있는 경험의 범위 안에서 그 왜에 대한 질문은 풀어보려고 노력하는 아이다. 에디슨을 예로 들어볼게요. 어떻게 달걀에서 닭이 나오지? 왜요? 끝나면 영재가 아닌데 왜지? 내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 따뜻하게 해주면 닭이 나올 수도 있어. 그래서 에디슨은 달걀을 품었죠. 그것이 영재라는 겁니다. 궁금증을 현실로 실현하기 위해서 액션에 옮기는 것까지 가야 영재다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럼 내 아이가 영재일까 아닐까 한번 이제 판단을 해보는 거죠. 제가 만난 언어 영재의 엄마는 임신 중에 두 아이가 있었는데요. 굉장히 노력하셨대요. 첫 아이 임신하고는 지나가는 사람이 보면 정신 나간 사람 아니야? 이런 판단이 들 정도로 냉장고 하나를 열면서도 와, 냉장고에 이렇게 많은 음식이 있어. 이건 김치인데 냄새가 너무 시다. 이런 게 유산균에서 나오는 작용인가 봐. 너무 수다를 떨어서요. 주변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느낄 만큼 많은 이야기로 태담을 나눴다고 합니다. 놀라울 정도로 아이가 태어났는데요. 언어에 대단한 재능을 가지고 태어났대요. 궁금하시면 해보셔야겠죠? 그런데 둘째는 몸도 고됐고 하지 않았다. 예, 확실히 차이가 있더라 라고 얘기해 주신 분도 계셨습니다. 영재, 우리가 말하는 영재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어느 분야에서 뛰어난,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뛰어난 가진 능력을 가진 많은 아이들이 인성까지도 훌륭하면 좋겠지만 인성과 그것이 비례한다? 참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미국에서 만난 한 영재 어머님, 저에게 아들의 인터뷰 기사를 이렇게 보여주셨는데요. 제가 이 어머님이 빌 게이츠 재단에서 26억, 23억의 장학금을 받았다 하셨는데 딸이 그 장학금을 받은 세 아이를 모두 다 정말 영재로 키우셔서 성공을 시키셨어요. 근데 막내 아들의 인터뷰를 보고 제가 그 어머님께 고개 숙였어요. 진심으로 아이를 잘 키우셨네요. 장학금 때문도 아니고 좋은 학교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 아들의 인터뷰 첫 줄이 제 가슴을 탁 움직였어요. 아들이 인터뷰를 했는데요. 첫 줄에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내가 가장 힘들고 외로울 때 그녀가 곁에 있었다. 그리고 이제는 내 차례다. 저는 그 인터뷰에 막 머리에 찌르르 전기 충격 같은 것이 왔습니다. 우리 흔히 엄마를 떠올리면 내가 가장 힘들고 외로울 때 엄마의 잔소리가 이어졌다. 너를 위해 공부하는 거야. 그것이 아니고 내가 가장 힘들고 외로울 때 그녀가 내 옆에 있었다니. 나는 과연 우리 아이들이 가장 힘들고 외로울 때 떠오르는 존재인가? 아니면 너무 지겨울 때 떠오르는 존재인가? 또 잔소리.
내가 너를 위해 뭘 못해줬어라고. 그럴 때 떠오르는 존재일까? 부모로서의 내 존재에 대한 반성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인터뷰를 보고 그 어머니께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라는 얘기를 하게 된 거죠. 관점을 보면 영재를 키운다고 하지만 아이들로 인해 우리는 영재 엄마로도 키워지고 둔재 엄마로도 키워질 겁니다. 어떤 엄마로 키워지느냐는 그 아이들의 관점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책을 보지 않으면 무슨 공부를 못한다, 책을 잘 봐야 공부를 한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방법을 찾는 것은 우리의 몫이 되는 거죠. 아이들은 처음부터 방법을 안고 태어나는 게 아니고요. 그런 아이로 태어난 아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아이로 만드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한 겁니다. 제가 초긍정으로 자신감을 북돋워준다 했죠. 영재 엄마들의 포인트는 놀라울 정도로 초긍정이었습니다. 저도 거기서 배웠거든요. 아이를 키워보지 않았으니까요. 놀라울 정도의 초긍정. 네, 할 수 있어라는 얘기가 입에 발린 소리와 진심으로 하는 얘기는 다릅니다. 여러분들 다 칭찬 들어보셨잖아요. 진심으로 하는 친구하고 통화하다가도 와, 너 집 샀어? 오, 정말 축하해 하는 이 소리가 질투심에서 나오는 소리인지 진심으로 나를 걱정하고 축하해줘서 하는 소리인지는 우리도 알죠. 아이들도 모를 리가 없습니다. 어느 학원 설명회 갔더니요. 선생님이 나오셔서 그러세요. 꽉 찼습니다. 엄마들이 그 좋은 학원 설명회 들으러 왔어요. 선생님이 나오셔서 탁 쓰시더니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자, 어머니들, 자, 전교 1등 다 학교 다닐 때 한두 번은 다 해보신 분들이죠? 어머니들이 깔깔깔깔 웃었습니다. 아니, 전교 1등 한 번도 안 해보시고 아이들한테 공부하라고 여기 와서 앉아 계신 거예요? 전교 1등도 안 해보신 분들이 애들한테 공부하라고, 공부가 제일 쉽다고 말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뭘 못해줬니? 왜 전교 1등 못하니? 그럼 어머님은 왜 못하셨는데요? 자, 이쯤 얘기가 되니까 엄마들이 조용해졌습니다. 초긍정이란 사실 내가 해본 바를 다 긍정시킬 수는 없는 거죠. 그러나 거기에 견주어 무엇이 힘들까를 비견할 수는 있을 겁니다. 아이들이 경시대회 나가면 저도 따라가서 아이를 기다립니다. 3, 4, 5 모여서 엄마들의 수다가 시작될 때 저는 세상에서 제일 읽기 싫은 두꺼운 책을 가져갑니다. 그리고 아이가 시험을 보기 시작하면 저도 그 책을 읽기 시작합니다. 괴로움을 같이 느껴보자.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시험을 딱 끝내고 나오는 아이를 마주쳤을 때 제가 엄마들하고 커피 마시고 떠들다 아이를 마주치면 잘 봤어. 하이톤으로 올라가겠죠. 무심한 소리. 그런데 저가 정말 읽기 싫은 책을 읽다가 아이를 마주치면 힘들었지. 같은 이야기로 톤이 나올 수 있겠다. 아이하고 눈높이를 맞추려는 건 물리적 자세도 역시 항상 눈높이를 맞추려고 노력했습니다. 위에 서서 잘 됐니? 하고 내려보면 감시하는 눈빛이 될까 봐 역시 영재 어머니들이 알려주신 늘 눈높이에 물리적 키도 맞추고 마음의 키도 맞춰라. 아이가 힘들 때는 얼마나 힘들지를 알아주기 위해선 일부러 자처하는 힘든 역할을 골라서 한다. 이건 역시 그 현명한 영재 엄마들께 배운 마음의 자세였습니다. 네, 초긍정으로 격려해 준다는 것 역시 우리 스스로 마음 안에서 진심으로 우러나와야 한다. 영재 어머니들께 배운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제가 준비한 네 번째 걸음이 되겠네요.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아이가 공부에 빠져드는 순간 부모는 기쁘다.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스스로 빠져드니까요. 10년만 고생하니까 고생하면 되더라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공부에 빠져드는 순간, 소통이 완성되는 순간이라고 말씀드렸죠. 아이하고 초등 때요. 연애하십시오. 초등학교 다닐 때 애인하고 연애하듯이 데이트하십시오. 우리 다 사랑해봤잖아요. 그 사랑을 아이하고 하시는 거죠. 네, 기초 작업이 잘 돼 있으면 중학교 가서도 조금은 쉬워집니다. 고등학교 가서는 더 쉬워지죠.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가 말귀를 알아듣기 시작할 나이가 되면 말을 하지 마시고요. 말귀를 알아듣는다는 것은 저 스스로도 말을 하기 시작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아이가 말귀를 알아들을 시간이 되면 말을 들을 준비를 하십시오. 제가 아는 한 소설가가 아들과 함께 여행을 갔다고 했습니다. 아이하고 소통이 너무 안 돼서 고2 때 너무 힘들어서 일주일간의 여행을 떠난 거죠. 나는 이번 여행에서 분명히 우리 아이하고 소통을 완성시키고 올 거야. 일주일간의 여행은 생각처럼 마음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날 돌아오면서 이 여행도 이렇게 마음대로 안 되나? 천마 밑에 비가 막 와서 천마 밑에 딱 서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걸어가려고 했는데 비가 오니까 뭔가를 해야 되나 싶어서 아들에게 물었답니다. 택시 탈래? 뛰어가서 버스 탈래? 그때 아들이 소설가 아버지를 보면서 아버지 18년 만에 제 의견 처음 물어본 거 아세요? 대답을 듣고 깜짝 놀랐답니다. 아버지는 항상 아버지가 듣고 싶은 대답을 이렇게 준비하고 계셨죠. 제 뜻을 물으신 게 아니라 아버지가 결정한 대답 안에서 저에게 물으셨던 거 아니세요? 그 얘기를 듣고 너무 놀라셨대요. 그 뒤에 돌아와 아들의 얘기를 듣기 시작을 했고 소통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다. 소통하기 시작하니까 뭔가가 이루어지더라라는 말씀을 굉장히 가슴에 새기게 됐습니다. 자, 제가 오늘 아이가 공부에 빠져드는 순간에 대해서 또 부모님들이 궁금해하실 게 있으실지 몰라서요. 그 순간을 만들기 위해서 첫 번째는 소통하는 것을 완성시켜 놓고 그 뒤에 제가 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생활 속에서 논술은 제가 가르쳤습니다. 학원에 따로 보내지 않고요. 얼마든지 논술이라는 게 뭘까요? 글을 쓰는 거잖아요. 글을 쓴다는 게 뭘까요? 한 단계 앞서서 생각을 해야 글이 나옵니다. 아니면 글을 누가 불러주는 거 받아 쓰는 거잖아요. 우리가 글짓기를 할 때 생각해 보시면 하늘이 어떤지 생각해야 하늘에 대한 글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생활 속에서 한 거죠. 아이의 손을 잡고 차를 버리고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질문을 했어요. 설거지를 하다가도 엄마 뒷모습이 어때? 라고 묻습니다. 자, 엄마 뒷모습이 이뻐? 라고 물으면 아이들은 네, 아니요 두 가지밖에 답을 못합니다. 그런데 저는 엄마 뒷모습이 어때? 라고 물었으니 아이들은 어때에 대한 답을 하기 시작합니다. 너무 웃겨요. 엉덩이가 실룩거려요. 엄마 때문에 그릇이 깨끗해져서 행복해 보여요. 자, 이것이 기적을 만드는 논술의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생각할 거리를 던져준다 말하도록. 성탄절에 아이들이 선물을 달라고 하면 그냥 선물 주지 않고요. 성탄 트리 밑에 편지를 한 통 써놓습니다. 아이들이 선물이 없다 하고 편지를 펼쳐보면 올해 가장 잘한 일이 3가지 이상이면 현관으로 가고 3가지가 안 되면 베란다로 가세요. 산타 할아버지가. 자, 아이들 둘이 앉아 얘기를 시작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형제 간에 많은 소통을 시켜주겠다는 첫 번째 목적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생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아이들은 어떻게든지 3가지 이유를 만들어서 선물을 가지러 갑니다. 잘못했던 것도 둔갑을 시키는 재주들이 있어요. 자, 이것은 생각하게 하고 말로 끌어내고 글로 끌어내게 하려는 제 생각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했고요. 페인데이의 기적이라고 아이들이 얘기해요. 제가 둘째가 이제 서울대 합격하고 물었어요. 공부 힘들지 않았어? 엄마, 시험 공부할 때마다 너무 힘들었지만 엄마가 준 페인데이 때문에 참을만 했어요. 페인 아시죠? 아무것도 안 하는 페인이요. 저희 집에는 페인데이가 있었습니다. 시험 보기 전에 아이들에게 페인데이를 지정하라고 말하면 저는 이번에 5일이요, 3일이요 페인데이의 기간을 정합니다. 시험이 끝나면 아이들이 지정한 그 페인데이 동안은 하루 종일 밥 먹지 않고 게임만 해도 간섭하지 않습니다. 학원도 안 가고 치킨을 시켜 먹어도 간섭하지 않습니다. 그 시간이 주어진다는 보상 때문에 열심히 공부할 수 있었다고 아이가 뒤늦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단 페인데이에는 원칙이 있습니다. 엄마가 시키는 요 심부름 요거 1개만 하고 페인데이 하면 돼. 또는 알았어, 시간 줄 테니까 할머니네만 갔다 와야 돼. 단서를 달면 안 된다. 부모에 대한 신뢰를 쌓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주말 단위로 게임도 끊어서 아이들에게 줬습니다. 하루에 1시간씩 게임을 하면 아이들은 숙제하고 학원 다녀와서 하루에 1시간이 사라지는 게 너무 슬프거든요. 그래서 일주일 단위로 시간을 몰아줬습니다. 그날 못해도 하나도 슬프지 않아요. 벽에다 적어 놓습니다. 오늘 5분 했으니까 남은 시간 몇 분. 철저하게 계산합니다. 조삼모사인데요. 일주일 단위로 주면 나는 손해볼 거 없어 라는 생각을 하니까 게임에도 조금은 현명하게 방법이 준용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항상 물어주고 들어주는 일도 기본으로 했습니다. 책을 싫어해도 또는 공부를 잘할 수가 있다. 어떻게 해요? 제가 어느 책을 보고 얻은 방법인데요. 나중에 두 아이가 다 좋은 대학을 가고 나서 제가 고민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얘네들이 다 공부를 잘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요. 큰아이는 우리가 늘 얘기하는 그냥 모범적인 아이, 책을 좋아하고 공부를 잘한다는 것은 논리적인 문맥의 구조를 잘 파악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야 문제를 잘 풀죠. 그래서 걔는 책을 좋아해서 공부를 논리적 문장 구조를 잘 이해했던 것 같아요. 그럼 둘째는 책을 싫어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공부를 잘했지? 자, 책으로 글로 되지 않는 아이들은 언어로 이것을 이해할 수 있다고 합니다.
둘째는 제가 말을 하게 그대로 두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굉장히 많은 말을 하면 제가 이 아이의 얘기를 다시 돌려주면서 논리적인 구조를 보태서 아이에게 다시 말을 던져준 거죠. 그 안에서 말하는 습관 속에서 논리적 구조를 이해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아이의 공부를 만드는 비결이었던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기 전에 늘 하루 10분씩 책을 읽어줬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요. 그 시간은 지식의 시간이 아니라 하루 종일 나갔다 온 엄마를 향유하는 시간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아이들에게 엄마를 온전히 주고 싶었던 것. 네, 그것이 소통의 완성에 가장 중요한 거니까 엄마와의 시간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줬습니다.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아직도 갈 길이 먼 아이들을 두고 책을 쓴다는 것은 참 두려운 일입니다. 아이들을 성공시킨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 누구도 답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어머님들의 육아법은 모두가 옳습니다. 아이를 위해서 어머님들은 모두가 최선을 다하시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은 또 다른 사람들의 객관적인 이야기가 나의 아이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아이가 공부에 빠져드는 순간은 소통이 완성되는 순간이다. 제가 오늘 마지막 얘기는 이렇게 장식하겠습니다. 굉장히 좋아하는 멘토가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대구에 사시는데 바다를 한번 보러 오려면 참 시간이 여의치가 않아서 어느 날 시간을 내서 두 딸아이들을 데리고 바닷가에 놀러를 왔답니다. 오자마자 바다가 쫙 보이는 게 너무 좋아서 먼저 막 뛰어갔대요. 얘들아 봐봐, 엄마가 시간 내서 너희들에게 바다를 보여주러 왔잖아. 너무 멋지지 않니? 소리를 지르고 딱 뒤를 봤더니 아이들이 없더랍니다. 얘네들이 어디 갔지? 저 100m 저 뒤에 엄마가 뽑아준 자판기에 100원짜리 코코아를 들고 이 코코아가 쏟아질까 봐 아주 조심스러운 걸음으로 코코아를 마시고 있더라는 거죠. 아이들의 관심은 엄마가 바라본 바다가 아니라 100원짜리 코코아였다. 선배는 얘기했습니다. 엄마의 역할은 그 바다에 서서 넓은 세상에 서서 코코아를 다 마신 아이가 한 걸음씩 걸어오기를 기다려주는 것이다. 그 좋은 세상에 서서 어머님들이 기다려줄 수 있어야 그래야 아이들은 코코아를 제 뜻으로 마시고 즐거워진 기분으로 엄마가 원하는 엄마가 보여주고 싶은 바다의 세상에 천천히 걸어올 수 있다. 그때까지 인내하는 것이 엄마의 역할이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마음이 찡했습니다. 내가 뭘 못해줬니? 이렇게 바다도 보여주잖아가 아니라 본인의 세상에 있는 코코아를 다 마시고 올 때까지 기다려주는 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명문대나 학교의 간판 키우면서 잠깐 즐거울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키운 아이들이 나를 외면하고 스스로의 간판 속에 갇혀버린다면 그건 정작 우리가 원했던 일은 아닐 겁니다. 취재를 갔는데요. 마약사범 단속하는 장면을 보게 됐습니다. 엄청난 몸집이 큰 죄수가 포승지를 묶여서 앉아있는데 그 앞에 검사가 양복을 입고 신문하는 과정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큰소리치는 검사 앞에 이 죄수가 고개를 떨구고 대답을 하고 있는데 상관없는 그 사람들 앞에 가서 등짝을 한 대 때려주고 싶었습니다. 적어도 너희 어머님도 너를 낳고는 미역국 드시고 잘 되길 바라셨을 텐데 왜 이렇게밖에 못 살았어? 라고 때려주고 싶은 마음이 문득문득 일었던 거죠. 모든 엄마는 아이들을 위해서 간절한 염원으로 아이를 키우실 겁니다. 첫 번째 생각하신 그 염원대로라면 소통하십시오. 데이트하시고요. 사춘기의 아이들은 데이트하셨다면 그래도 엇나가는 박자에 맞춰 조금은 끌고 가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잘 되면 고등학교에 가서 공부는 스스로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저는 공부 잘하는 법을 알려달라고 할 때 항상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가 당신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어? 엄마라는 존재, 아빠라는 존재에 대한 따뜻한 인식이 있다면 성적은 반드시 만들어낼 겁니다. 아이의 성적이 안 나온다면 공부를 못하는 게 아니라 공부하고 싶지 않은 환경에 놓여 있을 수도 있겠다. 잔소리하는 환경이 싫을 수도 있겠다. 그것을 한번 돌아보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무엇인가 빠져든다는 황홀경을 경험하시기 위해서 오늘 아이에게 먼저 들어주고 싶은 부모가 되는 것, 아이의 말을 듣는 부모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다. 저도 느끼고 있는 이치고요. 함께 실현해보는 것도 인생을 아주 아름답게 살 수 있는 비결이니까 싶어집니다. 네, 긴 얘기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